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한정국 미래 한국 편집위원님을 모시고 문재인 정권의 파편적 부동산 정책, 무능인가 사기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문정부 부동산 정책 중에 서울 수도권 공공임대 개발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대안을 제시해 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에서 드러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 검색 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청원경찰로 직고용된 인원이 그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원 1,400명보다도 많은 수로 앞으로 공사의 신규 채용을 어렵게 해 공평한 기회를 원하는 청년들을 크게 좌절시켰다는 비난과 직고용된 인원의 노조화가 예상되고 방만한 운영으로 인해서 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명목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문제를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전부 해결하겠다는 문정부의 오만은 결국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바른사회 시민회에서는 자유시장연구원 이홍균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국공 사태에서 드러난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주제로 문제의 본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유시장연구원 이홍균 선임연구위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막 소개받은 이홍균입니다. 저는 원래 여의도 연구원 출신입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고용복지,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나중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원장을 역임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유시장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께서 같이 느끼시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일마다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다 모아서 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은 그냥 작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후에 2017년 5월 12일이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합니다. 마치 아까 조금 전에 안내해 주신 분의 설명처럼 비정규직의 문제를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뒤에 일종의 상징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양준모 교수님한테 배운 건데 상징 조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앞으로 젊은이들,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말을 던짐으로써 마치 젊은이들의 취업문을 크게 넓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공공부문이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02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일단 공공부문이 앞으로 짊어져야 할 굉장히 큰 짐들이 있고, 공공부문이 다 끌고 가야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을 끌고 가야 하는 그 부담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창출되는데, 그런 문제도 좀 무시하는 게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지금은 시간이
두 달 넘게 지나가서 약간 젊은이들의 저항하는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은 듯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지금도 젊은이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렇게 취업하기 힘들었던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공기업 취업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직하고 싶어 했던 것인데, 그러나 그 게임의 규칙이 갑자기 특정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취업준비생들은 밤새워 가면서 굉장히 많은 자격증을 따야 했고, 토익 시험 준비를 해서 토익 점수를 높여야 됐지만, 갑자기 어느 날 특정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지목한 어떤 사람들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던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다 기억하시겠지만, 기회는 공정할 거라면서 역관제 국가를 만들어버렸다. 공채는 관심도 없으면서 노량진에서 컵밥을 드셨다. 노력하는 자들이 차별받는 거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공부하지 마세요. 떼쓰면 됩니다. 등등 그들의 분노가, 젊은이들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었습니다. 사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그 35명 채용에 5,469명이 지원할 만큼 2019년의 일입니다. 경쟁률이 156대 1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만 됐던 것이 굉장히 쉽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취업준비생들이 분노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공부문 취업 기회가 축소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불공정했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보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것이 보여준 문제들, 취업준비생들이 분노하는 것의 다양한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젊은이들이 취업하기 아주 힘든 잘못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고졸자의 70%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고요. 대학 졸업자가 따라서 과잉 공급되고 있고, 대학 졸업자들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 취업하고 싶지만 그 부분의 일자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노동시장에서는 대졸자만이 아니라 대학 졸업자만이 아니라 기능 인력을 원하지만 그 기능 인력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우리나라는 한 번 비정규직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격차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 정규직은 영원한 그러니까 한 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는 아예 대학 졸업자들이 취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 노동시장 한 번 정규직은 웬만해서는 해고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호가 과도한 것이죠. 사실은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치인들이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를 과감하게 돌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이따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관심을 많이 갖는 주제입니다만은, 우리나라 국가 주요 정책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개발됩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이라고 하는 국가 주요 정책이 개발된 과정들이 과연 많은 사람들이 토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했는가?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연 이것이 가져다 줄 부수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한두 사람, 뭐 서너 사람이 얘기하고 그 얘기가 충분히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비정규직은 좋지 않은 일자리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부문의 임금과 근속연수는 비정규직과 거의 상당한 격차가 벌어집니다. 임금은 뭐 거의 2배를 넘어서 거의 2.5배 이상 되고 있고요. 근속연수는 뭐 한 5배 정도 가깝습니다. 문제는 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정규직도 할 만한 일자리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없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많이 있고 그 나라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그 나라처럼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도 좋은 일자리로 취급될 수 있느냐,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입니다. 결국은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격차도 높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은 정규직의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그 원인이 정규직 이기주의, 한번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노조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졸 취업준비생들은 잘못된 구조의 트랙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일단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70%,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른 트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대학을 진학해서 공기업과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이외에 다른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트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대학 졸업자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대학 진학자들을 모두 고용할 만큼 좋은 일자리가 그에 상응해서 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경직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규직을 너무 과잉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규직 과잉보호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자세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포항에도 불황시 해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용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계시는 조직이나 다른 데서 다 느끼시겠지만 같이 일하기 힘든 아주 근로 태만인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100명 중에 10명 정도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 차이는 좀 있겠지만 뭐 5%에서 2, 3%는 충분히 그 근무 태만인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껴안고 가면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나머지 20, 30%, 30, 40%가 근로 태만자가 되어 갑니다. 독일의 수상이었던 슈레더가 하르츠 개혁을 하면서 그 안에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릿 대처도 노동시장 유연화를 과감하게 실천함으로써 그 나라들이 그 당시에 당면했던 경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는 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반대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을 더 경직화시키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구조를,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혜적으로 본인만이 마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일자리도 창출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크게 내걸어 썼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우선 정부의 정책에 그냥 예를 들면 공공부문 지방 이전이라는 것도 지금도 아직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을까요? 저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원주에 있었기 때문에 원주에서 느껴봅니다. 저는 그것이 지방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 개 창출하는 게 공공부문에서 정말 81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 행정권을 쥔 정권이 공공부문을 밀어붙인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경영평가, 공공부문 경영평가에 100점 만점이라면 그중에 32점을 일자리 확대의 평가 점수로 줬습니다. 이것은 공공부문에 제가 있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공공부문은 경영평가에 목을 걸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32점이라면 거의 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공부문은 이제 앞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의 인건비를 감당해야 됩니다. 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과연 과잉 공급된 그 근로자들이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에 과잉 공급되어 있는데 근로자들이 노동 생산성이 과연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아도 공공부문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 지탄 중에 하나가 노동 생산성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앞으로 공공부문은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채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재정 적자는 물론이고 그 새로운 앞으로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이 공공부문에 취업할 기회가 굉장히 줄어든 것이죠. 현 취업생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20, 30년 정도의 취업준비생들이 기회가 축소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구조의 제도적 해결. 바로 위로 올라가셔야 되겠는데. 네. 그 잘못된 구조의 제도적 해결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취업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훌륭한 정치인이었다면 대학 진학률을 축소하는 정책을 펼쳤어야 했습니다. 70%, 대학 진학률이 70%인데 70%를 모두 취업시킬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지구상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 못지않은 대학 진학 이외의 사회적 성공의 통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원전 전공자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전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능 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능 인력들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보다도 민간 부문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시장 경제에서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도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축소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어서 정규직 고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와 연관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축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제가 화면을 다른 걸 보면서. 네. 잘못된 구조가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 친노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노조를 좀 더 강성 노조로 만들고 배고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고용보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기업 정책으로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들이 너무 높고 너무 많고 법인세가 너무 높습니다. 각종 반기업법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한 것과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이 그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 부문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고요. 국내 직접 투자는 감소하고 해외 직접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 기업들이 다시 떠나가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의 안개에 가려져 있어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민간 부문의 위축들이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만약에 거친다면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잘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런 공약들, 이런 국정과제는 추진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정과제들은 대선 공약단에 의해서 주로 만들어집니다. 한 2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인원도 약 150명에서 200명 정도에서 400개 정도의 공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공약들이 묶여서 공약들 서너 개를 묶어서 국정과제로 만드는데 그 국정과제는 행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 주요 정책이 됩니다. 그 공약들을 보면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정말 좌파 이념 편향적인 공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통령 임기 5년인데 그 5년 내에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그런 강박관념 속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국정과제, 그 공약들은 당선용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기 영합주의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취업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했고요. 공공부문의 경영을 악화시켰고요. 미래 세대의 취업난을 가중시켰고요. 공공부문의 부채가 국가부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부채를 확대시켰습니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잘못된 구조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도 이 내용들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진학 이외에 사회적 성공의 통로를 개척하여야 합니다. 대학 진학하지 않아도
대학 진학한 거에 못지않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통로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시급합니다. 특히 기능 인력, 고급 숙련 인력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학 졸업자에 못지않은 사회적 성공이죠. 그러니까 높은 임금과 정년도 없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으로 들어서면 본인은 하나도 돈을 낼 필요, 학비가 하나도 필요 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대졸 실업자가 줄어들고 소위 니트족이라고 하는 Not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인원들이 지금 약 165만 명, 170만 명 정도에 달하는데, 그건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했습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합니다. 정규직 고용보험을 완화해야 합니다.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어느 정도 해고를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야 하고요. 기업이 채용을 했는데 정말 이 사람의 근무 태도 때문에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사람을 해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물론 아주 엄밀한 해고 절차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이겠죠. 아무나 감정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의 목적에는 그런 내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됩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고 그리고 그래서 근로자가 비정규직도 좋은 일자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언제든 원하면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할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민간 부분을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 부문, 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계획대로, 이런 정책과 입법안대로 되면 아마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든 나라, 경제적으로 다른 경쟁국들을 다시 따라가기 어려운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인국공이라고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였지만, 이것을 그 문제가 보여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이렇게 네 가지로 한번 해석해 보고자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인국공 사태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하게 지적해 주셨고요. 문정부의 부실하게 개발된 국정과제를 잘못된 구조에서 특히 공공부문을 이용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이는 결국 공공부문의 엄청난 적자와 향후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취업 준비생들의 기회를 박탈시킬 우려가 있다라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해결안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지정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정토론은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토론은 5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예. 예,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학교에서 노동경제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노동시장이 경직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신 게 연구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인국공 사태에서 젊은 학년들이 가장 분노했던 것은 이게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는 있어야죠. 좋은 일자리가 있고, 또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그만큼 경쟁에 치열하고 취업하기 힘든 그런 일자리가 되겠죠. 그만큼 한번 취업하고 나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충분히 경제적인 보상도 얻고 또 안정적인 미래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번에 그것이 무엇인가 제3의 어떤 권력이 개입을 해서 청년들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마도 이번 인구공 사태의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발표자분과 생각이 약간 다른 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좋은 일자리가 있고 안 좋은 일자리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면 좋은 일자리이고 선호하지 않으면 좋은 일자리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이중구조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시장에서 다른 섹터, 한 섹터에서 다른 섹터로 이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돼야 할 텐데 저는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얼마든지 본인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물론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에 다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기회는 늘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노동시장이 점점 더 유연화돼야 한다는 것 주장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돼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왜 이중구조화돼 있냐, 그러니까 왜 이중노동시장이냐라고 얘기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굉장히 경직돼 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앞으로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점점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이런 시기에 아무래도 이게 노동시장이 점점 유연화되는 것에 그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정부에서 어찌 보면은 이게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변환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좀 완화시키고자 점진적으로 속도 조절을 한다고 이해한다면 이번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네, 그것이 아니고 정말 이 정부에서 신념을 가지고 정규직을 더 고용 보호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노조에 더 힘을 주어야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힘을 빼야 하고 이런 식의 정책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 좀 큰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까 발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대통령 당선되려면 그런 공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자기 임기 내에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이제 앞으로 대선이 한 1년 반에서 2년 약간 안 되게 남아 있죠. 근데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후보들이 좀 서둘러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노동시장의 경직화 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이런 것에 대한 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에 있어서 또 정부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 연구나 준비가 필요함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중식이라고 하고요. 예. 과거 한사회 시민사회 회원이었고 지금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정상화본부라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요. 자료도 보고 제가 뭐 처음부터 참여를 못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뭐 동감을 많이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 그게 잘못이 안 왔나 지금 혹시 이제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우리가 5년제 고등학교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론 그 대학교를 나중에 졸업을 했지만 그 경기공전 같은 게 이제 5년제 고등학교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경기공전 같은 경우에 이제 5년제 고등학교를 하면서 대학 과정을 6년을 과정을 이제 갖췄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교육 그 환경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의 그 정교조 교사들이 교육을 많이 안 시킨다. 그리고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육 과정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지금 많이 안 태어나다 보니까 대학이 지금 남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시 물론 이제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학을 가다 보니까 지금 그 3비 업종에 애들이 그 취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쉽게 해서 힘든 일을 전부 안 하려고 하고 대학을 가더라도 또 취미 안 맞는다고 그냥 뭐 한 학기 다니다 그만두고 뭐 이런 상태다 보니까 교육 과정에 고등학교 때 애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뭐 6학기 동안 뭐 6가지 직업군의 교육을 받아서 뭐 대학을 가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 과를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명박 정권에서 일부 시행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할 수 있는 직장들을 다시 고등학생 졸업자들이 할 수 있게끔 아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린 것처럼 5년제 고등학교의 그 부활을 좀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정치권에 지금 제가 일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5년제 고등학교를 좀 다시 부활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현재 대학생 김재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방금 김윤 선생님께서 젊은 것들 이제 힘든 걸 안 하려고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 제 또래 주변을 그 보기만 하더라도 힘든 걸 안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잘 되냐 안 되냐를 보통 기준으로 저희가 그걸 가장 메인 목표로 삼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되게 그냥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막상 학과에 들어왔는데 이런 목적지 없이 그냥 배우다가 아 이거 너무 별로다 못 해먹겠다 해서 그냥 중간에 때려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도 많고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그냥 차라리 그런 교육에서 사전에 미리 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요. 그렇다고 막 요즘 20대들이 막 힘든 거 안 하려고 한다 그런 거는 네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아까 이 교수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저는 이제 지금 이 정부의 그 정치 철학 자체가 참 이게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민간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 정부 부문에서 일자리를 계속 만든다 하는 것이 굉장히 참 위험하다. 이번에 부동산 감독원 같은 그런 를 보면은, 뭐냐면 그 정책의 실패를 정부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겠다. 한 2,000명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뽑히고 나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매매 가격도 정하고 월세 가격도 정하고 뭐 전세 가격도 정하고 이전할 때마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뭐 희한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참 이 일자리 만든다 하는 거를 공공부문을 통해서 만든다 하면 그 사람들의 이제 퇴직하고 나서 연금까지 우리가 다 챙겨드려야 되고, 정말로 이거 나중에 필요가 없다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일자리를 지켜주고 연금도 주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단지 공무원이 못 됐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평생 이렇게 부양해야 된다. 이제 지금 모든 게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노동시장에 대한 철학이 정부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그 피해를 국민들이 앞으로 입게 된다 하는 점에서 매우 좀 저는 참 걱정이 앞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1세기 미래교육연합의 조형곤입니다. 그 인국공 사태를 보면서 저는 왜 청년들이 인천국제공항에, 그러니까 공사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비단 인천국제공항뿐이겠습니까? 300여 개의 공사를 시내 직장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발제자 우리 교수님께 묻고 싶어요. 전 세계 그 노동 임금 체계가 대한민국처럼 그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들어갈 때 연봉이 4천만 원으로 들어가더라도 10년, 20년 그리고 퇴사할 때쯤 되면 연봉 1억 2천 정도가 되는 이러한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과연 얼마가 될 거냐. 저는 이 호봉제 역시 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같은 직급에 같은 일을 하는데 호봉이 상승했다고 해서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현저한 차이의 그 임금을 받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그 발제 교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선생님들의 질문을 역순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용건 선생님께서 호봉제, 연공서열제죠. 이거는 아마도 일본하고 한국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요.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그 근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성과연봉제를 한다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 노조가 정말 각 기업의 장들을 하고 거의 육탄전 수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성과급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다시 n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 부문에서 특히 그러죠.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다 더 큰 문제를 지금 얹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공 부문에 굉장히 많은 신규 채용도 정말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우리 최창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묻고 싶어요. 도대체 정치 철학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이냐? 그러면 나라가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나라가 되어 있을 것 같으냐? 그 나라를 정말 만들고 싶은 것이냐? 라고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지지자들도 정말 본인들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자유시장 경제가 망가진 나라를 당신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선생님, 지금 26살 학생이신지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신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발 우리가 어떤 루트를 거쳐가면 본인이 원하는 직업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 그냥 찍어내기예요. 그냥 성적에 따라서 대학 학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기타 등등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김중식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5년제 고등학교를 부활한다. 저는 경기 공전을 나와서 일학습 병행 과정을 좀 거치다가 바로 공전에서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독일식 마이스터 제도 과정을 나중에 거칠 수 있다면, 마이스터가 보통 30대 초반에 자격증을 따는 걸로 알게 되는데, 마이스터 자격증을 따면 그 사람은 평생 별로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마이스터라고 하는 것이 검은 기름을 만지는 마이스터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굉장히 클린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마이스터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통 특허 같은 것이 서너 개, 많은 사람들은 10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허를 가지고
그 기업을 발전시키고 소위 뭐라고 하나요?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그 강소기업의 원천은 마이스터에 있습니다. 그 마이스터들을 만들어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제조업 분야에서만 얘기한 거지만 수공업 분야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로 하는 물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ICT 산업만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는데 ICT 산업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뭐 책상도 있고 뭐 유리도 있고 뭐 각종 뭐 신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이스터들이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생겨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송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사회에는 기회가 여러 방면으로 열려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선생님과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는 예를 들면 아까 호봉제와 연관해서 호봉제는 그냥 근무 연수에 따라서 내 연봉이 올라가는 건데 성과연봉제는 업무 평가에 의해서 내 기본급이 조금 올라가지만 그 기본급 플러스 성과급이 업무 평가에 따라서 차등이 주어지는 저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한 사람이 보다 많은 보상을 받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좀 적은 보상을 받는 거죠. 또 이렇게 되어야 열심히 일하는 상향 평준화의 사회로 가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만들고 있는 건 하향 평준화의 사회예요.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만약에 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하면 아마 하향 평준화로 더 끌어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보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저도 이제 저기네요. 현재는 노는 사람이 되어버렸네요.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는 상태고. 네, 오늘 보면은 이제 비경제 활동 중에서 이른바 쉬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자발적 실업자들이죠. 그 인원들이 33만 5천 명으로 늘었다 그래요. 통계하고 나서 제일 큰 액수라고 하는데, 이른바 자발적 실업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게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미래한국의 한정석 편집위원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공기업 노조 문제를 발제를 잘 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좀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좀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생각이 돼서 제가 좀 여러 선생님들께 한번 의견을 구하고 발제하신 선생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고 이 노동 전문가 선생님도 계셔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노동자는 기업이 아니라 자기 노조에 애착을 가져야 되거든요.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유럽은 되게 이제 산별 노조화 돼 있고 자기가 속한 유니온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나는 노동자야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져야 기업과 계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일을 했을 때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장이 오늘 야근하자 그러면 나는 야근하기 싫다. 나는 계약된 바대로 일을 하겠다. 너 수당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일본도 그렇지만 기업별 노조면서 이상하게 민노총이나 또 상위 노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파업할 때 보통 자기 자녀가 아빠 회사 어디야 물으면 우리 아빠는 저 현대자동차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다가 파업할 때는 머리띠 메고 악덕자본주의 물러가라 악덕계 물러가라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이런 모순된 상황이 이게 정상인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떤 산별 노조화 되어서 기업과 노조가 같이 계약을 하고 올해는 예를 들어서 용접공이 50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500명을 산별 노조가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면 또 해고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정규직은 풀타임 잡이고 비정규직은
파트타임 자들하고 이거 외에는 다른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풀타임 잡과 파트타임 잡에 그러면 그 차이가 결국은 얼마만큼 이제 일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그 동일 생산, 뭐 동일 임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정규직 뭐 보훈이 비정규직 보훈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노조가 이제 이게 기업별 노조도 아니고 산별 노조도 아니고 이상하게 된 어떤 한국 특유의 어떤 노조 시스템이 자기가 그 기업의 직원인지 노동자인지의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시키지 못하는 이런 문제 아닌가 싶어서, 우리는 왜 산별 노조로 가면 안 되는가,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네, 선생님 그 노조에 대한 지적, 네, 굉장히 인상 깊네요. 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젊은 청년의 말을 제가 협박하는 건 아니고요. 과거 저희 그 중동시장에 나갔을 때는 우리가 기술자들이 가서 이 돈을 벌어 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건설 현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돈을 벌어가는데, 지금 외국 근로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각 현장에 한 50%가 아니라 거의 60, 70% 정도가 다 외국 근로자입니다. 특히 중국 쪽도 많이 들어오고 베트남도 많이 들어오는데, 건설 현장에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기술을 다시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데, 조만간에 우리나라 외국 거사가 없으면 이걸 못할 정도로 되고, 아까 3기업들이라는 게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건설 현장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그렇고, 아까 우리 이보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노조불 관련해서 건설 현장에서 지금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민노총들이 와서 공사를 따갑니다. 현장에 와서 완전 떼어 치는데, 결국 근로자들은 베트남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나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대학 기조를 좀 줄여서 고등학교를 나왔을 때도 좀 중요한 거 마저 끝내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의 임금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있는 친구들이 지금 급여가 매일 작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대기 같은 경우 건설 현장에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가족들이 경영을 해서 중소기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하도급으로 다시 말해 MOU를 측정해서 물건을 납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정부가 정말 건설 현장을 갖고 있으면 그냥은 그럴만 하면 되는데, 가족한테 모든 뭐 LED나 가구나 이런 걸 다 줘서 자기네가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중소기업을 MOU 체계가로 납품을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것 때문에 중소기업의 공급이 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기업 공급도 좀 낮추고,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이 세이빙이라고 급여 세이빙 급여를 주면서 또 젊은 사람 하나 더 채용하는 뭐 그런 것처럼, 아까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을 호봉제로 공무원으로 월급을 주고 있는데, 정말 공무원들은 성과급 외에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칠 수 있는 내보내야지, 그거를 철밥통처럼 해주니까 모든 젊은 친구들이 지금 똑똑하게 다 공무원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용균 선생님께 그 질문에 대한 대답과 더불어 마무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균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보희 선생님께서 자발적 실업자가 33만 5천 명에 이르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건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 졸업자 중에 취업이 안 되는 친구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아예 집에 들어 앉아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니트족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이 165만 명을 넘어서 아마 180만 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김용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도 겹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지치는 일들을 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단순하고 반복적인 노동들은
아마 많이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로소득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3만 불을 넘어섰다고 하는 그 내용을 채우려면 단순 반복 노동에서 숙련 인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 들었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는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배출되는 인력을 고부가 가치 생산 인력으로 전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능하면 좀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같은 건물을 지어도 다른 나라 사람들 단순 반복 노동으로 지은 건물이 아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같은 배를 만들어도 다른 나라에서는 만들 수 없는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 수 있게 물론 우린 지금까지는 그렇게 경쟁력을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함이 한빅토르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제대로 성함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산별노조를 만들면 어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진짜 독일의 경우에는 노조의 시스템이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산별노조 위에 전국 노조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노동조합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산별노조에서도 따르고 산별노조에서 결정된 것은 기업에서는 당연히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노사 갈등이라는 문제가 기업과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기업과 맞붙어서 자신들의 권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하여튼 지금 굉장히 더 말씀하실 것도 많고 뜨거운 논쟁이 있을 것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경청해 주시고 좋은 질문해 주신 여러 선생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좋은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연을 해주신 이용균 선생님, 지정 토론해주신 송형재 선생님, 그 다음에 김재준, 김중식, 최창규, 이보희, 조용권 선생님, 좋은 토론과 또 한정성 선생님까지 저희 좋은 토론과 또 의견, 그리고 질문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강연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8월 19일 같은 날 수요일입니다. 9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회원 공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역시 좋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